그날 회의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 회의실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복도에 오늘따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긴급 전 임원 회의래. 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다던데 무슨 일 있나 봐. 표정들 다 심각하더라. 저는 시설관리팀 고문이었기에 보통은 이런 회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고문님, 오늘 10시 회의에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오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전무님들, 그 뒤로 줄줄이 앉은 임원들, 그리고 맨 앞상석 회장님 바로 옆 의자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늘 1층 로비에서 늘 밤 10시가 넘어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며 인사하던 바로 그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만수라고 적혀 있던 그분이 지금 회장님 바로 옆에 임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평소 입던 그 회색 경비복 그대로였습니다. 어깨에는 작은 계급장처럼 보이는 배지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실 한가운데 인사팀 조현우 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조 부장,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 우리 회사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 부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비복을 입은 그분, 이만수 씨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경비복 어깨 쪽 작은 주머니 바깥으로 삐져나온 뭔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군번줄 모양의 낡은 열쇠고리, 반쯤 찢어진 듯한 모양, 쇠조각 끝부분이 삐뚤삐뚤하게 잘려있는 그 모습,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작은 쇠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군번줄 모양, 똑같이 반쪽만 남은 형태.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야, 이거 내 목에 걸어줄게. 나중에 우리가 헤어져도 다시 만나면 이걸 딱 맞춰보는 거야. 알았지? 눈보라치던 강원도 탄광마을. 형이 제 목에 군번줄 반쪽을 걸어주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탄광이 무너지고 형은 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반쪽짜리 군번줄을 목에서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저 경비원 아저씨 어깨에 나머지 반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건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건 제 형이 전쟁터 가기 전에 제 목에 걸어줬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형이 바로 우리 회사 1층 경비실에서 매일 밤 로비를 지키며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어젯밤 그 형을 발로 차듯 밀어내고 모욕을 주던 사람이 지금 왜 모든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지도요.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퇴근 후 집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밤늦게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 한 줄이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요. 밤 12시 침대에서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는 그곳까지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올해 67살. 서울 외곽 구로와 금천 사이 어디쯤 있는 한강그룹 사옥에서 시설관리팀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은 늙은 관리인입니다. 아침마다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등이 나간 건 없는지,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건 없는지, 복도 타일이 깨진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지는 벌써 35해가 넘었습니다. 1989년. 제가 28이던 해 이 건물이 막 완공될 무렵 들어왔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말단 기술직이었습니다. 전등 하나 갈고, 변기 하나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유리창 닦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 부장을 거쳐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2달 앞두고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이 건물 구석구석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팀장님이잖아요. 그냥 나가시기엔 아깝습니다. 고문직으로 좀 더 계셔주실 수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이 들어서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서운한 건 결국 저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 편한 사람 정도구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래도 남았습니다. 집에 가면 할 일도 없고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일도 천천히밖에 못하니까요. 차라리 회사에 나와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키는 건물은 요즘 보기 드문 올드 스타일입니다. 30년 가까이 된 15층짜리 회색 빌딩. 외벽은 시멘트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금이가 있고 빗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지만 자세히 보면 모서리마다 깨진 흔적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3~4번씩 삐걱거리며 멈춥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올라가서 문을 손으로 밀거나 당겨야 겨우 움직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하 주차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고 겨울이면 보일러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신축 건물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저는 이 건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는 제 젊은 시절이 다 들어있거든요. 3층 복도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흠집은 제가 처음 페인트 칠하다가 실수로 낸 자국입니다. 7층 화장실 변기는 제가 3번이나 갈아 끼웠습니다. 11층 창문 틀은 태풍 오던 날 밤 제가 직접 테이프로 덧대서 막았던 곳입니다. 이 건물은 제게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집은 회사 근처 가리봉동 쪽 오래된 아파트에 있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밖에 없고 저희는 8층에 삽니다.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만 전셋값이 싸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64입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요즘은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집안일도 예전처럼 척척 못하고 천천히 나눠서 합니다. 설거지는 아침에 하고 빨래는 오후에 하고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나눠서 하고요. 아이들은 둘입니다. 딸 박미영이는 결혼해서
분당으로 갔습니다. 손주가 둘인데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가 유치원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러 갑니다. 가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들 박준호는 대전에서 중소기업 다닙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고요. 가끔 주말에 올라와서 밥 한 끼 먹고 갑니다. 아버지, 제가 돈 좀 벌면 이사시켜 드릴게요 하는데 저는 그냥 웃습니다. 괜찮다고, 여기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카톡으로 손주 사진이 오면 하루 피로가 싹 풉니다. 딸이 보내준 아빠, 오늘 미나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히읗히읗 같은 메시지를 보면 저는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답장은 그래, 곧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회사에서는 가족 얘기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회장님 집안 이야기,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초창기 멤버들은 누구였는지 그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런 이야기했다가 인사이동 나간 사람들을 봤거든요. 10년 전쯤 총무팀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우리 회장님 원래 형제가 둘이었다며? 동생은 어디 갔대? 그 자리에 있던 부장님이 황급히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달 김 과장은 지방 공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앉아 있는 곳은 지하 1층 시설관리실입니다. 좁은 방이에요. 책상 하나, 의자 둘, 공구함 하나, 그리고 낡은 선풍기 하나.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지만 저한테는 제일 편한 공간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건물 순회입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1층 로비, 2층부터 15층까지 계단과 복도를 한 바퀴 돕니다. 엘리베이터 상태 확인하고 비상구 문 잠겼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변기물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복도 전등 나간 거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 사무실로 돌아와 앉으면 각 부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박 고문님, 3층 회의실 에어컨 안 나와요. 5층 여자 화장실 변기물이 안 내려가요. 12층 복도 전등 좀 갈아주세요. 하나하나 메모해서 오후에 처리합니다. 점심은 보통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혼자 먹을 때가 많지만 가끔 같은 시설팀 후배들이랑 같이 먹기도 합니다. 후배라고 해봐야 나이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50대 중반 사람들이지만요. 밥 먹고 나면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수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등 갈고 변기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문짝 조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보통 퇴근합니다. 하지만 야근이 있는 날엔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보일러 점검이나 여름철 에어컨 점검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근하는 날이면 저는 꼭 1층을 한번 들러서 집에 갑니다. 1층 로비 구석 유리문 안쪽에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비실입니다. 가로 3m, 세로 2m 정도 되는 작은 공간.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TV 하나, 그리고 자판기 커피와 컵라면이 쌓여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 경비실에는 늘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회색 경비복, 반듯하게 다림질된 모자,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이만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순 중후반쯤? 허리는 아직 꼿꼿하고 눈빛은 또렷합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 까무잡잡하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처음 이분을 본 건 한 5년 전쯤이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비원 분이시군요. 저는 시설팀 박정우 고문입니다. 아, 예. 이만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별로 없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처음 보는데 낯설지 않은 느낌? 옛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특히 이분이 컵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더 그랬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저는 퇴근 전에 꼭 1층 로비에 들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늘 같은 풍경이 보입니다. 경비실 작은 TV에서는 늦은 밤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이만수 씨가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 있습니다. 아, 박 고문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가 나사를 죄어줘야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컵라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특유의 매운 해물 맛을 좋아하고 이만수 씨는 꼭 김치라면만 먹습니다.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3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꺼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만수 씨가 라면 먹는 순서가 제 형과 똑같다는 겁니다. 국물부터 한 숟갈 훌쩍 떠 마시고 캬 하는 소리를 먼저 냅니다. 그러고 나서 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서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김치를 집어 먹고 마지막엔 국물까지 싹싹 마십니다. 형도 그랬습니다. 40년 전 탄광 마을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을 먹을 때 형은 늘 그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옛날에도 라면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예전에 산골 탄광 마을에서 살 때도 야근하는 사람들한테 라면 끓여줬지. 탄 냄새 나는 막장 옆에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탄광 마을이요? 혹시 강원도 광산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내가 살던 데가 거기였는데. 왜요? 저는 라면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원도 광산.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던 동네였습니다. 형과 함께 뛰어놀던 동네. 아버지가 막장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밥을 지어 나르던 동네. 그리고 탄광이 무너지고 형이 사라진 동네. 아저씨, 그럼 그 동네 앞에 작은 개울 있었죠? 여름마다 거기서 피라미 같은 물고기 잡고 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개울 옆 다리가 반쯤 부서져 있던 나무 다리도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그 다리 밑에서 형이랑 자주 놀았어요. 이만수 씨는 잠깐 말이 없어지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네. 참 재미있네요. 나는 그 동네 떠난 지가 거의 50년 되어 가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야근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강원도 눈보라 이야기, 탄광 종소리 이야기, 퇴근길 막걸리 집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제가 겪은 기억과 이만수 씨의 기억이 자꾸 겹쳤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왔지. 맞아요. 학교 가려면 눈을 헤치고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할머니가 엿 잘 만드셨어. 아, 맞아요. 그 할머니 엿 진짜 달았어요. 한 번 먹으면 이빨에 다 붙어서 탄광 사이렌 소리 들으면 다들 숨을 죽였지. 맞아요.
사이렌 3번 울리면 사고가 난 거라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감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비 오는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로비 유리창에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평소처럼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이만수 씨가 비에 젖은 우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 엄청 오네요, 아저씨.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매일 비가 오네요. 이만수 씨는 우산을 정리하다가 허리춤에 묶어둔 열쇠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경비실 열쇠, 비상구 열쇠, 창고 열쇠 여러 개의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아, 이놈의 열쇠. 그가 열쇠 뭉치를 잡아당기는데 경비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쇠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쇠조각, 군번줄 모양의 열쇠고리, 반쪽짜리, 한쪽이 삐뚤삐뚤하게 잘려있는 모양.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잘려진 부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 같은 모양. 아저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만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우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한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늘 주머니에 있길래 가지고 다니죠.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지만 제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걸 딱 맞춰보자. 맞으면 그땐 우리가 진짜로 어른이 되는 거다. 알겠지? 40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밤. 형이 제 목에 군번줄을 걸어주며 했던 말. 아저씨, 혹시.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혹시 이거랑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저는 제 군번줄을 이만수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잠깐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의 군번줄을 제 것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찰칵. 퍼즐 조각처럼 2개의 군번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잘려진 부분이 정확히 연결되고 글씨가 이어지고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상길 박정호 형제. 2개를 합치니 그렇게 새겨진 글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만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번줄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커졌다가 이내 작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옛날 이름이 박상길 아니셨어요? 이만수 씨, 아니,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40년 만에 제 형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 1층 경비실에서. 하지만 저는 섣불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군번줄이 맞아떨어진 건 우연일까? 같은 동네 출신인 건 우연일까? 라면 먹는 습관까지 똑같은 건 우연일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 로비 정면 접수대 뒤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빌딩 준공 기념 1989년 6월. 사진 속에는 안전모를 쓴 젊은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탄 청년 노동자 한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기쁨,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을 보고 감동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구나. 사장과 노동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구나. 좋은 회사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진에 대해선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진 얘기 꺼내지 마. 특히 회장님 계실 때는 절대로. 왜? 무슨 일 있어? 저 옆에 있는 청년이 회장님 의형제였대. 공사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더라. 진짜? 그런데 왜 사진은 걸어놨어? 모르지. 근데 그 얘기 나오면 회장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신대.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소문들이 낮게 돌았습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아는 듯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새로운 인사팀 부장이 왔습니다. 조현우, 40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넥타이는 늘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습니다. 구두는 한 번도 먼지가 앉은 걸 본 적이 없었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박 고문님,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경비원들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로비에 오는 손님들한테 회사 역사 얘기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들 한다고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그분들이야 그냥 예전 생각나서 한두 마디 한 거겠죠. 뭐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조 부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회사가 로비에서 경비가 고객이랑 수다를 떱니까? 경비는 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 부장은 1층 로비에서 경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는 경비원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손님들 앞에서는 인사만 하세요.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요. 특히 회장님 가족 이야기, 예전 사진 이야기, 회사 역사 이야기 그런 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경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서 이만수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잠깐이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장님.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 옛날 이야기 좋아해서 그렇지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조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만수 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부장님 말하실 때 표정이 좀 달라 보이시던데요. 에이, 뭐려. 이만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저 사진 속 공사장, 나도 비슷한 데서 일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로비 흑백 사진을 한번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다음 주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지적질이야. 부장님, 규정상 밤 10시 이후엔 외부인 출입은. 내가 외부인이야? 내가 이 회사 인사 책임자야. 내가 출입하겠다는데 내가 막아? 조현우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로비까지 진동했습니다. 옆에는 클럽에서 갓 나온 것 같은 젊은 남녀 서너 명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는 이만수 씨가 두 손을 모으며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명부의 일행분들 이름만 적어주시면 요즘 로비 CCTV도 민감해서. 아이고, 그깟 CCTV. 조 부장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늙은 경비가 뭘 안다고.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 부장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박 고문님도 계셨네요. 이 경비가 지금 나를 막고 있어요. 내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명부에 이름 쓰래요. 우스운 거 아닙니까? 부장님, 그건 규정이. 규정? 규정만 따지면 뭐합니까? 조 부장은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로비 정면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촌스러운 사진. 누가 이런 걸 아직도 걸어두래? 손님들이 다들 뭐라 하는지 알아? 낡은 빌딩의 낡은 사진이라고, 촌스럽다고. 80년대 공사판 사진을 왜 아직도 걸어놔?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흑백 사진 액자를 덥석 잡았습니다. 부장님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조 부장은 액자를 벽에서 내리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르르르.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액자 뒤쪽에 감춰져 있던 뭔가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 그리고 쇳조각 하나, 군번줄 모양의 낡은 쇳조각. 이만수 씨가 반사적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어진 것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먼저 닿은 것은 봉투가 아니라 쇳조각이었습니다. 군번줄. 번쩍이는 그 모양을 보는 순간 제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셔츠 단추를 한 칸 풀고 목에 걸린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쇳조각이 로비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까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퍼즐의 두 조각처럼. 아저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옛날에 박상길 아니셨어요? 이만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군번줄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커졌다가 이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 나는 박상길이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 정호야. 40년 만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코미디야? 조 부장이 욕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밤에 멜로드라마 찍어? 이 늙은이들 정신 나갔어? 회사 로비에서 뭐하는 거야? 그는 이만수 씨, 아니, 제 형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형은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형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너무하십니다. 박 고문님까지 왜 이럽니까? 조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월급 주는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괜히 감정 섞지 마요. 경비는 경비일 뿐이에요. 문이나 지키라고 돈 주는 거지, 손님들이랑 수다 떨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장님,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 하. 조 부장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늙어서 경비나 서는 사람들은 뭐 그냥 부품 같은 거 아닙니까? 고장나면 교체하면 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 부장은 젊은 일행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이 일 보고 올라갑니다. 로비 사진 마음대로 떼어내고 근무 중에 사적인 감정 섞어서 업무 지연시킨 거 다 보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빗소리만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노란 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 봉투. 그 위에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정호에게. 형상길이.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 부장이 떠나고 로비에는 빗소리와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제가 치우고 봉투는 경비실 안작은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정말 형님 맞죠?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너 정말 정호냐?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묶여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어디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복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호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로비 CCTV가 우리를 찍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형?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탄광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 형의 글씨. 정호야, 탄광 사고 나기 전날 밤이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 대신 막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일도 없었겠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동생을 지키는 건 형의 의무니까. 혹시 내가 이 사고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편지와 함께 군번줄 반쪽을 남긴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걸 맞춰보자. 그때쯤이면 우리도 어른이 되어 있겠지. 사랑한다, 정호야. 형상길이.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들어봐라. 내가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 형은 차분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탄광이 무너지기 직전 신임 막장이었던 저는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답니다. 그때 형은 저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뒤로 빠져 있어라. 형이 들어간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먼지, 울음. 형은 그 와중에도 저를 찾았습니다. 정호야 하면서요. 그러다 무너진 갱도에 깔려 한참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다만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형은 가족을 보러 다시 마을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상길 씨,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들이 탄광에 깔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형은 병원을 나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들린 말들이 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막내 대신 큰애가 들어갔다며?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받아 돌아가신 거지. 큰애가 욕심 부리다가 집안이 망했네. 그 말들을 듣고 형은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정우와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거야. 형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 뒤로 전국 공사판을 떠돌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며 몸을 쓰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었다. 댐 공사, 도로 공사, 건물 공사 그렇게 떠돌다가 이 한강 빌딩 공사 현장에도 오게 됐지.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가 1988년이었어. 이 건물 뼈대가 올라갈 때였지. 비가 억수처럼 오던 날이었어. 철골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는데 어떤 젊은 사장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게 지금 회장님이야. 그 젊은 사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젠가 이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게 로비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될 즈음 형은 또 한 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재를 나르다가 떨어진 철골에 맞아 크게 다쳤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공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회장은 더 큰 회사로 성장해 다른 곳으로 떠나고 형은 병원비 때문에 또다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 앞을 떠나긴 싫더라.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난 곳 같아서. 그래서 나이 들어서 경비원 자리 났다는 말에 지원을 했지. 이름도 바꿔서 이만수라고. 그렇게 해서 형은 이 회사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연처럼 아니 운명처럼 제가 이 회사 시설팀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도 우리는 몰랐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굴도 변했고 이름도 변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느꼈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고. 형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왜 한 번만이라도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내가 내 앞에 서면 내 인생까지 망칠까봐.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 얘기 알면 나를 원망할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만 했어. 형? 근데 오늘 이 군번줄이 더는 숨지 말라고 하더구나.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라고. 형은 군번줄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제 군번줄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과 함께 회사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형, DNA 검사를 해봐요. DNA 검사? 네. 그래야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제인지. 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나도 확실히 알고 싶다. 우리는 병원 검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내 우리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빨간 피가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피 속에 우리가 형제라는 증거가 들어있겠지. 의사는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우야. 예, 형. 설령 결과가 아니라고 나와도 나는 내가 내 동생이라고 믿을 거다. 형, 피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기억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건 진짜니까.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겨우 남아있는 흑백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의 웃음, 형의 눈빛, 형의 어깨. 그 모든 것이 지금 경비복을 입은 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간 근무 CCTV 화면을 나중에 돌려보니 로비 흑백 사진 앞에 멍하니 서 있는 형의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회장과 젊은 자신을 번갈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더군요. 한편 회사 안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곧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인사팀 조현우 부장은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설마 CCTV 남겨뒀나? 설마 그 경비가 어디 가서 민원을 넣은 건 아니겠지?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고함을 더 질렀습니다. 경비원들 제대로 일 안 하면 다 잘린다. 알아들었어? 불안한 사람은 더 크게 떠들기 마련입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언제 한번 들르시겠어요? 저는 곧바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결과 나왔대요.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실 앞 의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굵은 글씨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관계 일치율 99.99%.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형은 제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피는 속이지 않는구나, 정호야.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로 40년 만에 우리는 진짜 형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전 임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장실에서 직접 호출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석자 명단에 경비원 이만수와 시설관리팀 고문 박정호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비가 왜 회의에? 박 고문까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인사팀 조현우 부장은 자신의 승진 발표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회장님과 가까이 지내는 척 늘 공들여왔거든요. 회의실 앞 복도에서 저는 형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형은 오늘 경비복 대신 빌려 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남색 정장,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 경비복을 벗으니 형은 마치 예전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형, 긴장되세요? 아니, 그냥 좀 부끄럽다. 이 나이에 이런 옷 입고 앞에 서려니까. 괜찮아요, 형.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상석에 앉아있던 회장님 모습이었습니다. 한창수 회장. 예전 흑백 사진 속 젊은 사장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따뜻했습니다. 회의실 양쪽에는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전무, 상무, 이사, 부장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마치 죄수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인사팀 조현우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눈치를 못 챈 듯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진 발표인가? 아니면 포상인가? 하지만 곧 그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회장님은 옆에 앉은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분은 제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 회사를 세우게 해주신 진짜 은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며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빌딩 공사 당시 저는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위험한 공사판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을 겪었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장에서 철골 위에서 비 오는 날 미끄러지는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회장님은 형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로비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늦었죠. 형님 덕분에 저는 성공했는데 정작 형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회장님이 형을 향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때 내가 살려준 게 아니고 같이 살려고 했던 거지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조현우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조 부장? 예,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회사의 은인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손짓하자 회의실 앞 스크린에 로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 경비실 앞. 조 부장이 술에 취해 욕을 퍼붓고 흑백 사진 액자를 내리치고 형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 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딴 늙은 경비가 뭘 안다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서 문만 열어줘. 경비는 경비일 뿐이야.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늙어서 경비나 서는 사람들은 그냥 부품 같은 거 아니냐?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 부장, 우리 회사의 역사를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죄입니다.
조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 부장은 결국 의자에서 내려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책에 취해서 교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형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야 괜찮소. 나보다 내가 떠난 뒤 평생을 고생한 이 동생에게 먼저 사과하시오. 그제서야 조 부장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도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 같은 것들이 섞여서요. 부장님, 일어나세요. 저도 형을 못 알아본 게 부끄럽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 최장기 근속자이자 이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온 박정우 고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우리 형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친형제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40년 전 강원도 탄광사고로 헤어진 형제가 이 건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형은 경비원으로, 동생은 시설관리 고문으로 서로를 몰라보고 지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 왜 이제야? 미안하다, 정호야. 무서웠다. 내가 떠난 뒤 내 인생까지 망칠까봐. 근데 이제야 조금 용기가 난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도 임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숫자와 실적 대신 눈물과 사과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에 작은 명찰을 하나 달고 다닙니다. 한강그룹 명예고문 박상길. 이름 석자가 새파랗게 빛나는 명찰입니다. 로비 흑백 사진은 새 액자에 담겨 다시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설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한강그룹의 숨은 설립자 박상길 선생과 창업주 한창수 회장 1989년.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형제의 젊은 시절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탄광 앞에서 웃으며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던 10대의 상길과 정호. 그 사진은 회장님이 일부러 확대해서 걸어두었습니다. 군번줄 모양의 열쇠고리는 이제 더 이상 제 목에만 있지 않습니다. 형과 저는 서로의 반쪽을 맞춰본 뒤 하나는 액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쪽은 둘이 번갈아 가며 갖고 다닙니다. 오늘은 형이 가져요. 됐다. 너가 가져라. 난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사팀 조현우 부장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좌천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끔 그쪽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왔다는 조 부장님 있잖아요. 사람 참 변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먼저 인사하신다니까요. 심지어 야근하는 사람들한테 컵라면도 끓여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날의 CCTV 영상과 형의 한마디가 그를
조금은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형과 저는 요즘 자주 병원에 같이 다닙니다.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무릎도 보고. 옛날 같으면 병원비 아까워서 안 갔을 텐데, 이제는 서로를 더 오래 보기 위해 기꺼이 다니고 있습니다. 형, 오늘 혈압 좀 높게 나왔대요. 짠 거 좀 줄이세요. 알았다, 알았어. 너도 무릎 조심해라. 계단 오르내릴 때 천천히 하고. 가끔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우야,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다. 그치? 그럼요, 형.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야 봄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출근할 때마다 로비를 지날 때면 사진 앞에 잠깐 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형도 매일 아침 로비 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아 인사합니다. 옛날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경비복을 입었다고, 청소도구를 들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옷이 낡았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은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 어쩌면 그게 나이 들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공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버스 기사님, 택배 기사님, 시장 상인들. 오늘만큼은 그분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겨울을 끝내주는 첫 번째 햇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오늘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